3월 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많은 보수단체들이 제각기 광화문, 시청,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분노한 이 보수 지지층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섰는데요. 이 중앙일보가 그나마 숫자를 언급을 했는데 37,000명이 이렇게 참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나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6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었던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요 근래 보기 드문 보수의 이 분노가 물밑에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금요 칼럼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한 보수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대중적인 폭넓은 지지로 확보해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3월 7일 오후 6시 40분에 별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강인데요. 벌써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친미 친일이면 어떤가, 이제 당당히 말하자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친북의 친미 친일 프레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2부는 공세적 보수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첨을 바라고 회원회 안에서 참가할 수 있고요. 이 참가비는 따로 없고 저희들이 그 뉴스 브리핑 차원에서 불우한 분들을 돕기 위해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모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각자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집회에 다녀온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글들이나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어제 한 7개 보수단체가 각기 행사를 주최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다르고 또 주장하는 내용도 약간씩은 달랐습니다. 자, 갔다 온 분 중에는 이 언론사 카메라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연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조직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좌파들보다도 이 전체적인 진행이나 또 배경음악 이런 부분들이 짜임새가 없었다. 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일들이 좀 보기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은 요 근래 본 보수 집회 중에서는 가장 컸다. 그리고 경찰들이 지방에서 온 이 버스들을 갖다가 상당히 쫓아내기에 바빴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보수 집회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공유할 수 있는 것만 내어 걸고 이렇게 각자 다른 점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보수가 좌파들에게, 친북들에게 배워야 될 부분은 이런 프로파간다, 선동 기술에 있어서 또 대중을 장악하는 기술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지고 후진적이다. 그건 왜 그러냐? 좌파들은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적인 코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집회에서도 그런 걸 넣습니다. 집회에 사전 연설자나 섭외된 연설자들이 뭐 유명 개그맨이거나 연예인도 있고 나와서
이 운동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대중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도 있고 또 그들의 음악이나 이 가사가 대중을 아주 감성적으로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나가면 볼거리가 있고 그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러면서 좌파거나 친북이 아닌 사람들도 결국 그 집회에 나가 있으면 그 집회의 자연스러운 일원으로 소화가 되는데요. 보수 집회에는 그러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보수 집회에 가신 분들도 가서 좀 산만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딘가 저희 그 집회 속에 녹아나지 못한다. 계속 집회에 나오는 전문적인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는 분노해서 가려는 사람들, 보수층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녹아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탄핵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현재 어제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공식적으로는 7개라는데 비공식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갈 거냐. 누가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보수가 지금 아주 절벽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서 손 하나 디디고 붙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좌파들 지난번에 촛불 집회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촛불 집회는 사드 반대 비상행동 같은 아주 친북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종북적 좌파적 사람들이 사실상 주도해놓고요. 그 맨날 데모꾼들입니다. 무슨 각종 촛불 집회 비상행동 하던 그런 사람들. 지난번에는 이 사드 반대 무슨 비상행동인가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최 측은 자연스럽게 뒤로서 빠져버리고 무대와 한마디로 진행자들만 섭외해서 올려놓고 자신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구호, 아젠다,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만 영향을 미쳐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처음에 촛불 집회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철저히 숨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나도 보수면서도 그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은 흥분한 대중들, 분노한 대중들의 집합체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갑니다. 그래도 뒤에서 숨어서 핵심적인 의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자연스럽게 칼럼을 하고 이 평론을 하려고 하면요. 제 말에 지엽적인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거는 분들요. 제발 부탁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 방송을 보지 말아 주십사.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네가 올려놓고 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은 저는 긍정적인 분들이 점점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사고가 변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굳이 제 방송을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제 말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공격하려고 제 방송을 보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항상 말을 할 때 제 댓글의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지엽적이고 별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보지도 않고 댓글만 달아놓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방송에 사실 종편에 나가면 원고가 다 나옵니다. TV에 출연을 해도 원고가 다 나옵니다.
사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한 3, 4일 전에 뭔 내용으로 당신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종편은 전날이나 당일날 몇 시간 전에 나오지만은 이 일반 공중파는 며칠 전부터 그걸 주제를 정하고 섭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가들부터 PD들까지 해서 짜임새가 있게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앵커들은 TV 화면에 나오는 프롬프트를 보고 그대로 읽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우발적인 일에 대해서만 즉흥적으로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프롬프트도 없고 원고도 없고 제가 PD이자 제가 작가고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앵커까지 하고 또 패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도 이 편집하는 친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반미훈련이라고 했는데요. 자, 제 글자를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실수들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당도 김영철 방안을 계기로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거리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보수 진영에서 정신을 차리고 거리로 나서는 양상은 생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보수 진영의 이 강경파 다수가 원하는 문재인 퇴진으로 연결되고 탄핵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가고자 한다면 중간에 있는 중도 그리고 온건 보수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이 새가 폭발적으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대중적인 새로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0만 명 미만까지는 도달할 거라 봐요. 한 8, 9만 명까지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 이상이 거리를 모으는 단계로 나아가려면 지금의 방식과 또 지금의 이 노하우 그리고 서로의 이 조금씩의 다름으로 서로 별도의 집회를 열고 각자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공통점만 뽑아서 그 선에서 전부 힘을 모으는 양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중도나 온건 보수 이런 일반인들이 그 집회에 가게 되었을 때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또 그 집회에서 한마디로 대중적인 감성을 종북 좌파 진영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지 못하면 이 집회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 채 현 수준보다 약간 늘어나면서 결정적인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양상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최도 해봤고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또랑이 개천이 되고 개천이 여울이 되고 강이 되고 또 바다로 흘러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더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국민들을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뭐 강한 보수든 중도 보수든 약한 보수든 합치면 보수층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몰락을 하던 계기가 되던 2016년 4월 총선 이전에 보면 제가 볼 때 한 8, 9%는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중도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다 실탄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 25% 정도 됐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 자신이 종북이거나 친북이거나 좌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30%가 좀 못 되는 수준이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2016년 4월 이전에는 보수가 세력이 많다. 그래서 좌파 진영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나 온건 보수까지를 포함한 사람을 업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한국의 야당이나 좌파가 총선에 승리하기는, 대선에 승리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호남 측에서 영남 후보론이 제기되어서 노무현, 문재인이 등장을 했고, 또 지역연합 차원으로 이 수도 이전 문제가 등장하면서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했고, 또 야권끼리는 연대를 하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국민의 75% 정도만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4분의 3이 투표했고 4분의 1은 아예 기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0%가 참가한 그 투표 결과 홍준표 후보가 24%를 조금 넘겼고요. 유승민 후보가 6%를 좀 넘겨서 둘이가 합쳐서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안철수가 22%를 조금 넘겼고요.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합쳐서 30, 안철수 22.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의 표 중에는 호남의 표들이 좀 있었고 또 중도 보수 이런 쪽에서 안 후보한테 간 표가 좀 있었습니다. 어느 표가 더 많았느냐 보면 호남 표보다는 중도 보수 성향의 표가 좀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2% 중에서 적어도 12%는 중도 보수고 호남의 표는 한 10% 정도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때도 한 42% 정도는 실질적으로 표가 가서 41%를 득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보다 전체적인 보수표들이 문재인보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에게 각각 분산해서 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래도 보수 성향의 표를 보면 중도나 보수 성향, 즉 죽어도 이 좌파나 종북이나 이런 쪽에 표를 던지기 싫어서 그렇게 표를 던진 사람의 표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표들이요, 이제는 서로가 적대적이면서 구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높지는 않지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한 7, 8% 정도 짐작이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바른미래당이 이 이름이 좀 낯설고 또 더 나아가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이 유권자들에게, 지지층들에게 강렬한 각인을 하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7에서 10%는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절대로 한국당에는 표를 찍지 않는 이런 지지층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은 최근에 한 20% 수준, 20%와 20%, 15%에서 20% 사이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것보다 더 늘어가서 25%, 30% 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때 투표를 했던 한국당의 24%가 거의 한국당이 낼 수 있는 현재로서 지지율의 맥시멈, 극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과 현재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합치면 27, 8% 수준인데 이것이 지금 보수층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를 표방하는 표의 거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홍준표, 유승민의 대선 당시 득표율 30%보다도 조금은 더 줄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밉지만은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무관심한 채 뒤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수의 전성기 때의 표들보다도 20% 이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수층의 입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이 전망을 잃었다. 보수주의가. 그리고 이것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패배와 자멸로 끝나지 않고 한국 정치의 위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 보수주의의 위기라고 박은호 서울대 정치학 교수가 이 칼럼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정책과 개헌 이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대북 정책 등이 토론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정치판에는 기껏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같은 적폐청산이 그냥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 사유재산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안보 같은 보수적 가치들이 한마디로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현 시대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고민 또 이 의제를 놓고 충돌 이런 것들이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현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정권 들어서 박 정권을 붕괴시킨 특정 대기업들과 정권과의 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 문 정권 들어서 이 문 정권이 그것을 유사하게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도 보수 진영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문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의 핵을 동결, 즉 잠재적 보유를 인정한 채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현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한 안보 정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기껏해야 김영철 방남 반대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좀 더 크게 안보 문제를 바라보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추진은 문 정권이 그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내용과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문 정권의 개헌이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법률 개정을 쉽게 만들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개헌을 통해서 연방제를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것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고요. 문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반의를 자극하면서 한미일 이 대북 압박과 안보 구도를 깨려고 하고 친중으로 노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 20대에서 40대 여성의 지지를 젊은 여성의 지지를 대부분 상실하고 있는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제에서 시대에 맞는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노인 빈곤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 정당의 의제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보수 진영을 바라볼 때 보수단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아주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다. 보수정당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박근혜 이명박으로 푸닥거리를 한 2년 3년 더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의 정당의 부패나 실체를 더 까발려 가면, 저 사람들을 또 내분으로 분열시키면 결국은 저 사람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수 진영에서 뉴페이스로 떠오를 만한 지도자도 지금 전무한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른 순발력으로 임경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보수 정당들은 계속 밟아버릴 수가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길래 이렇게 건방지게 한마디로 안하무인으로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걸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난다면 다 나가면 되죠. 근데 현 단계에서 보수가 총동원을 한들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현재의 보수의 꼬라지들은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더 선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꾸 나간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날 50만 명, 500만 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들이 거리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문정권을 끌어내릴 만큼의 대중적인 동력을 확보할 능력이나 역량이 되는가? 그리고 대중에게 그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가가 지금 매우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보수 정당에도 보수 집회를 주도하는 보수 단체들에도 공히 해당되는 문제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변화라는 부분과 반성이라는 부분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칼을 들이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또 한데 힘을 모으자고 또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무조건 힘을 모으자고 했지요. 그래서 무조건 힘을 모아서 도둑놈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좋으니까 뽑아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요. 자, 아버지가 어떠냐. 그 집안을 봐라.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제가 볼 때 문 정권이 경제적인 국민의 불만을 수습하는 데 실패하여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안하무인격인 대북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이 위기를 느끼고, 그것이 대미 대일 관계에서 충돌을 낳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 위기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대중들이 거리로 나올 때야만이 이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지, 과연 오늘날 이 보수 정당이나 리더들의 견인에 의해서 문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을 비판하는데 누가 저보고 그래도요, 황장수는 탄핵 찬성했으니 거기 앞장서라.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어요. 저는 뒤에 빠지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번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반성 없이,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비전 제시 없이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요, 우리 보수 지지층들은 염두에 두시고 애정을 갖되 회초리를 때려야 됩니다. 저한테부터 많이 때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고는 보수 전망 없습니다.